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피의자 조사가 1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혐의점 확인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피의자 조사가 1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재수 의원은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뒤 책 500권, 1천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에 통일교 천정궁에 전 의원 책이 상자째에 쌓여 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9일 만에 전 의원을 부른 경찰은 특검 측 자료와 이번 진술로 본격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전 의원의 부산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행사 축전과 휴대전화 등은 발견됐지만 명품 시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천정궁에서 확보한 통일교 측 명품 구매 이력과 회계 자료로 시계 등 행방 추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구매처와 금액에 구체적인 모델은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당시 시세를 확인하며 로비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회계분석 요원 2명 등 7명을 보강한 30명 규모 팀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걸로 지목된 피의자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통일교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지어 일부 주최까지 한 걸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통일교 산하단체가 개최한 통일대장정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등장합니다. 전 의원이 불참했다고 해명했던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사망 6주기 관련 만찬 당시 자료. 그런데 통일교 측은 전 의원이 추모사를 했다고 썼습니다.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에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를 지난 2016년 공동 주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정황도 다수인데 YTN이 관련 흔적을 찾아보니 통일교와의 인연이 지난 200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교환 전 의원 역시 한학자 총대가 주관한 일본 행사나 통일교 내부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통일교와의 관계가 끈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이 책 500권, 1천만 원어치를 사고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해외 행사 비용 지원이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금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거나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을 모른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중입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 저는 사실 진짜 윤용호 씨를 잘 몰라요. 문선명 총재님이 격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50년 전쯤 경찰은 이들이 각종 행사 주최나 참석을 통해 해저터널이나 천정궁 건립 등 통일교 수건 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려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뇌물죄 혐의 적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업의 청탁까지 결부되었다면 뇌물죄로 의율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외부 행사 참여 여부와 함께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한학자 총재 보고 문건이나 사업 추진 자료 등을 통해 대가성 입증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들이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보좌진을 목표로 논의하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한 간부는 2027년 대권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참석한 지난 2021년 10월 통일교 고위 간부들 사이의 회의록이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기 한 간부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는 것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 투표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 1월이나 2월 중 선택해야 한다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며 우려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결탁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다른 간부는 한술 더 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다리를 놔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도 공천권을 거론합니다. 윤 전 부회장은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영사나 대사직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윤 전 부회장은 재판에선 통일교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가 단순히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정교일치를 목표로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끝이 나면서 이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핵심인데 지기현 재판장은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증언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재판장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을 주요 증인으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26일 두 사람은 시간을 들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곽종근, 여인영 전 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한 인물이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증언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돌연 번복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한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듣지 못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술자리에서 언급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문상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1일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고 야구방망이나 케이블 타이가 선관위 직원 위협용이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다음 달 결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힌 두 전직 사령관의 증언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다음 주 내란 전담 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정치권에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양두구육,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보수 야권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위헌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재판부법의 국회 처리 시간표를 밝힌 뒤 나온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을 허송세월 낭비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더니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며 뒷북 꼼수가 오히려 입법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 의원 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예규가 생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밑 우려가 있고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만만찮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은 하지만 언론이 충격적,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타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반헌법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부 나름의 고민이 담겼다는 건데 이로써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혁신당은 사법부가 합리적 대안을 확보했다며 입법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이 늘어진다며 시작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제 누가 사법부의 설계 권한을 갖는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는 갈등 봉합보다 정쟁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범보수 선거 연대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보수 두 야권 정당의 통일교 특검법 공조는 원내사령탑의 화기애애한 만남 속 급물살을 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향한 야당 공조의 힘찬 첫 걸음이 되기를. 야권 공조 특검의 대표적인 예, 2018년 드루킹 특검이 거론됩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진행한 끝에 추경안 동시 처리 조건으로 어렵사리 관철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123석, 반면 지금은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개헌 빼고 대부분이 가능한 180석을 훌쩍 넘깁니다. 보수 야권으로선 단순 법안 발의를 넘어 대국민 공동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그거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는 해야 된다 봐요. 이번 공조에 더 눈길이 가는 건 시너지가 확인될 경우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연일 독자 완주론을 강조하지만 서울시장 등 개별선거 차원에서 연대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전략적 연대가 됐던 또는 야권 대통합이 됐던 내부 문제를 아주 탄탄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외연 확장 등 노선 변경 요구에 직면한 장동혁 대표의 대응은 변수로 꼽힙니다. 그간 선결집, 후 확장 기조를 견지해온 장 대표가 당 안팎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낸다면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계엄에 대한 책임과 변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두고 방향전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거를 앞둔 양당 셈법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허니문 선거에서 이기려면 범보수 연대가 필수라는 지적 속 특검법 공조로 협력 확장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주말도 없이 통일교 의혹 대여 공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내란 사태 책임을 희석하려는 물타기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단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를 사상 처음으로 전부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공직자들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세부 내용에 대한 송곳 질문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제가 물어본 거 얘기해 보세요.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경찰이 홍일교 본거지인 천정궁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물론 늑장 이첩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3선 현역 전재수 전 장관이 거듭 불법적 금품 수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한 적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지도부 사이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친윤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단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며 국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개파 갈등 이슈는 잠재적 뇌관으로 꼽힙니다. 실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커지자 수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심부터 도입하는 등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걸어내도 독극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에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란 청산 양대 축인 2차 종합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을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위한 야권 연대도 빨라졌습니다. 쿠팡에서 알 수 없는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무더기로 판매자 회원들에게 발송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쿠팡 측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쿠팡은 또 해킹 손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용약관상 면책 조항을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파트너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 광고가 적발돼 수익금 몰수 등 제재한다는 내용에 한 언론사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커뮤니티에는 동시에 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보 유출 뒤 2차 피해 우려 속에 판매자 정보도 해킹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금이 묶인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무서운 얘기라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밝혀진 무더기 발송의 원인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쿠팡은 뒤늦게 직원이 메일 수신자를 잘못 설정했다면서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해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자체 이용 약관에 추가했던 해킹 손해 면책 조항은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뒤에도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권고에 결국 두 손을 든 셈입니다. 쿠팡은 이 밖에 공정위와 개보위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는 소비자 알 권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사항들을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 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 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금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참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처음으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준공까지 걸린 기간은 5년에 불과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81년 지어진 서울 강서구의 3층짜리 연립주택이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66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14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간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LH가 공공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은 최초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고 2021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LH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LH가 참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준공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준공까지 걸린 기간이 5년에 불과해 기존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투명한 과정과 안정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민에게는 사업 추진에 확신을 드리고 지역에는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하는 상생형 정비 사업입니다. 다만 우후죽순식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주변 환경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LH는 서울에서 5년간 10,000가구 이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속도전을 바탕으로 도심 정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는 2070년 연명 의료비가 17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보험료 인하 같은 보상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상과 관련한 정책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의 의지가 확인돼야 하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일치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감된 의료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정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부터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줄잖아요, 사실은 지출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고민을 해요? 연명의료 시술 의료비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배경이 된 거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명의료 시술 비용이 현재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이 오는 2030년 3조 원, 2070년엔 16조 9천억 원으로 늘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보험료 인하 등 보상이 주어질 경우 무언의 강요가 생겨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막는 거가 주 목적이다 보니 그렇죠. 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시점을 포함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군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청계천뿐만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이 다수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앞서 YTN 보도로 청계천 산책로에 1군 발암물질인 성면 폐기물들이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추가 조사 결과 청계천뿐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성면이 포함된 폐기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단체가 공원에서 슬레이트로 의심되는 시료 25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84%인 21개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지정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이런 공원 같은데 하천변, 자전거길 이런 데 이렇게 지금도 많이 널려 있는 그런 상태고 여의도 한강공원 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길입니다. 1시간가량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성면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 폐기물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찾는 공원인 만큼 시민들은 적은 양이라도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위험하겠죠. 아기들이니까 인식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뛰어놀다 보면 접촉이 많아지겠죠. 뛰어놀면서도 공기 중에 그게 흡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 환경단체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을 포함해 청계천, 안양천 등 서울과 경기 지역 6개 하천변 일부 구간을 조사했는데 채취한 시료 104개 가운데 75%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단체는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성면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이 서울과 경기도 주요 하천변에 성면 폐기물이 있는지 전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입 경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한강 유역을 관리하는 미래한강본부는 성면 폐기물이 발견되면 수거하겠다고 밝혔는데 환경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 총책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에 사라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캄보디아 요인 납치 범죄와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100억 원대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한회장으로 불린 총책 한모 씨를 비롯해 중간관리책 등 32명을 검거했습니다. 한 씨 일당은 재작년 고수익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지역 선후배 등 9명을 라오스로 몰고 가 여권을 빼앗고 몸캠 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범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스 한국인 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진행했고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111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리 유인 등의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춘천지검장을 지낸 유력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밤 전자발찌를 끊고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중 한 씨만 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는 춘천보호관찰소는 한 씨 도주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고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찾고는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일단 대변인실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대변인실 통해서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의 위반 사실을 통지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실상 해당 사건은 보호관찰소 손을 떠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조 여권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한 달 가까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8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범죄 조직 총책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황.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서울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며 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서울 등 수도권은 오전 한때,
그 밖의 지방은 오전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가 16도로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아 3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13년 만인 내년부터 미국산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물량이 쏟아질 걸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제주 감귤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이 관세 없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온 관세가 내년 전면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만다린에는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부담이 사라지면서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관세율이 9.5% 떨어진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7,916톤이 수입되는 등 지난 한 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산 만다린은 가장 늦게 수확하는 감귤 카라향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출하 시기가 비슷한 망감류의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이어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제주의 감귤 산업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망감류부터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지감귤도 일단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면은 노지감귤 1월까지 출하가 되거든요. 농가들은 그러나 정부와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다린 유통 시기와 제주 망감류 출하 시기가 겹치는 만큼 만다린을 일정 기간 시장에서 격리해 출하 시기에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당국과 농민단체,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도정 차원의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입이 들어와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관세 수입이라는 거센 파고 앞에 제주 감귤 산업이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의 적대에서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에서 자주파의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대북 정책 협의를 놓고 촉발된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은 업무 보고로도 이어졌습니다. 대북 정책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부 주도 회의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거의 파괴 일보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대북 제재 해제 등 통일부가 제시한 계획을 이상으로 표현하며 갈등의 앙금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그런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동맹을 우선하는 외교부 중심의 이른바 동맹파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사이에서 자주파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동맹파 자주파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일부와 방법이 다를 뿐 목표는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당내 설치를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 인사들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대통령 비공개 보고에서 524 조치가 거론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실효 상실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24 조치 폐기 프로세스는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발표한다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점수제로 뽑던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가려고 품들여서 자격증까지 따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처인데요. 일부 지원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희인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입대할 공군 일반병 모집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대학생 휴학, 복학 일정 때문에 연초 경쟁률이 높은 경향도 있지만 해군, 해병대와 비교하면 공군 선호도가 두드러집니다. 복무 기간이 3개월 더 긴데도 상대적으로 격오지 근무가 적고 휴가가 많은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격증이나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고등학교 출결 기록에 면접까지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른바 스펙 싸움도 과열됐습니다. 지금 커트라인이 너무 심하게 높아져서 대부분이 시계차나 프로그래밍 관련 기능사들을 공군에 가기 위해서 다 따대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원자 부담을 줄이고 공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무청이 선발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일반병에 한해 내년 하반기 입대 예정자를 뽑는 4월부터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뽑던 선발 주기도 1년에 2번 다음 해 입대자를 미리 뽑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집병의 입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등학교 출결이나 면접 평가는 일부 전문특기병을 제외하고 6회 공군이 일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원자들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공부 준비한 사람이 그래도 헛수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무청은 현역병을 군별로 균형 있게 충원하려는 조처라며 일반병 외에 전문특기병은 평가식 선발 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독자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가 이제 화성 탐사에 도전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2035년 화성 궤도선을 또 2045년 착륙을 목표로 한 중장기 화성 탐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고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두 차례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민간으로 기술 이전까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45년까지 앞으로 20년간의 화성 탐사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화성 탐사 기술을 확보해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착륙선과 무인 탐사, 나아가 유인 탐사 기반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 축은 민간과의 협력입니다. 전 세계 민간 상업용 우주 발사체 발사는 2020년 94회에서 2023년 190회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이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40년 1,4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화성을 향한 도전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2년까지
발사체 관련 장기적인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측면이 큽니다.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중소중견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은 거기서도 투자를 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쏴주는 게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29년부터 32년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뭐 하는 걸로 확정을 할까?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목표. 그만큼이나 앞으로 20년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탄탄하게 키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연내 영토를 더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는데 종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연례 기자회견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견의 첫 주제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면서 우크라이나가 아직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양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по сути дела,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завершения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나토 가입 포기 등의 조건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은 전적으로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코트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전체 전선을 따라 전진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연말까지 영토를 더 장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르면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령을 이유로 임기 만료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겁니다. Власть на Украин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должна стать легитимной, а без проведения выборов это невозможно.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이 불발된 뒤 폴란드로 넘어가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Україна зараз не тільки отримує підтримку від наших друзів, від наших сусідів, але й пропонує досвід свого захисту в цій війні.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항공 드론으로 공습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공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간부의 핵무기 보유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하게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 또 밤까지 강원도와 충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 비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북서풍이 불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도 온화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느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8도, 대전 5.2도, 부산은 13.3도로 전국이 영상권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창원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